감성 있지 않나? 아빠한테는. 자, 우리는 나중에 이거 버리세요. 자, 우리는 재미나고 신나게 9일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아온 비문학 시간입니다. 비문학을 잘해야 국어를 잘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오늘은 웃음기 싹 빼고 공부만 수업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없으므로 잡담을 하지 않겠어요. 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을 문제를 푸는 겁니다. 두 번째, 윗글과 보기 2를 참조하여 보기 2를 내용했대요. 그럼 윗글과 보기 2를 나중에 형법과 민법을 참고해서 보기 2를 나중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시 문제를 왜 읽는다고 해요, 예은아? 이거 파악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글을 읽어나갈 것인가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나중에 기억할 때 풀고, 또 나중에 니은과 관련된 말이 뭔가 있겠죠? 넘어가면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A에 뭐 고발도 있고, 뭐 수사도 있고, 구속, 불구속에, 불기소에 재판도 있고, 형기평도 있네요. 나중에 가봅시다. 5번, 문제 5개면 끝이겠죠? 설마 6개는 아니겠죠? 하면서 앞으로 빠밤빠밤빰빰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법 읽을 게 있나요? 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요거는 5개 읽고 가볼까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여 권력을 제한해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법의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면 개인의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기가 힘들다. 행동을 평가하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결과를 중시한다. 목적이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공의가 있으면 강제성이 발휘될 수 있다. 뭔가 공익과 무관한데 동의가 있으면 강제성이 발휘될 수 있나요? 일단 5번이 좀 이상하네요. 행동을 평가하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과를 중시한다. 뭔가 4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느낌이 그냥 4번과 5번이 있어야 합니다. 가볼게요. 다음. 읽지 않아도 이제 4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아요. 오, 소름. 답을 버렸어요.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죠. 어쩐지 분쟁이 자주 일어나더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이걸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뺏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뺏어서 숨기는 거예요. 진짜 숨길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제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뭘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죠. 12시에 잔다던가 이런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해요? 합의에 따라 그 합의를 하죠. 서명하고 사인해서 합의하고 그거 합의를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제성을 가진 규칙을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강제성은 누구의 이익? 공공의 우리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 애들이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강제로 집행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해야 돼요. 이러한 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법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자, 별표. 뭔가 앞에 있었죠?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4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평가할 수도 있고 행동을 평가 변화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었어요. 이거 왠지 느낌이 아까 1번에 4번이었어요. 되네요. 그리고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권력자들이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이것도 아까 2번인가 3번에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2번에서 3번. 오호, 제 머리 좋죠? 제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니까요, 국어를. 마지막 이렇게 풀어야 국어를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간섭을 한다. 개인이 처리해도 될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숨도 막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법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과 형법. 자, 그리고 아까 이거 2번, 3번이 있었고 아까 1번이 뭐였을까? 1번. 제 머리에 있어 한번 뚫어볼까요? 저 약간 과거를 돌아갈 수 있어요. 약간 1번으로 갔을 때 자유와 권리도 3번 아니면 1번 쪽에 있었어요. 자유와 권리. 씨발인가? 뭔가 자유와 권리 있었는데 2번이네요. 자유와 권리 여기 2번이었네요. 씨발까비. 그 다음에 법의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면 여기가 3번이네요. 여기가 3번.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이 1번이었구나. 여기가 1번이네요. 그러면 뭐가 안 나왔어요? 5번이 안 나왔죠? 목적이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동의가 있으면 강제성이 있다. 없죠? 4번 1번에 5번입니다. 여기서 1번에서 4번이 다 나왔기 때문이에요. 개꿀. 자, 이제는 민법과 형법으로 갑니다.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률로서 재산관계와 가족분 구성을 규정했다. 민법은 뭐예요?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가 있어서 이 민법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민법으로 돈 받아내야 돼요. 민법이 개 중요해요.
저 민법 같은 거 좀 잘 압니다.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은이와 채은이가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성인돼서 우리는 다시 보지 말자라고 하면 민법에 따라서 부모님의 유산 관계 이런 것까지 다 민법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 자식들이 있겠죠? 자식들이 있고 여기도 자식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얘들도 사이가 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먼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가지고 얘는 몇 프로 가져갈지 몇 프로 가져갈지 막 이런 것들 어떻게든 예은이보다 많이 뜯어내야지. 예은이 양보할 거예요? 저는 양보해요. 뻥치시네! 진짜 네?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네. 와우. 그래서 채은이가 지금 저에게 돈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봤는데 돈을 받고 있지 갚지 않아요. 빨리 이거 민법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거예요. 규현이도 안 갚았어요. 예은이도 안 갚았어요. 지금 얘들은 내 돈을 가지고 뺏었어요. 저는 민법에 의거하여 여러분들께 고스땅 때릴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대사회에서 형성된 민법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중요 원칙 중 하나는 개인의 사유 지배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를 비롯한 단체나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 행사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끼친 손해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할 때 이런 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뭐뭐에만 할 때 이런 거 팁입니다. 뭐뭐에만 할 때 이런 거 보통 시험에 나옵니다. 책임을 진다는 원칙도 있다. 안 나오면 말고. 그런데 이런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 경제적 약자 집안의 순환으로 악용되기도 하죠. 악용도 돼서 20세기에 대해서 뭐가 생겼다? 원칙들이 제한도 생겼어요. 결과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된다. 아까 한 5번의 답이랑 또 관련있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법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은 아까 전에 공공복리가 안 되더라도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뭐랬죠? 공익과 무관하더라라는 말이 틀리는 거예요. 공익과 무관하면 안 돼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돼요. 반면 형법에서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오늘 희재 왜 이렇게 조용하냐? 니 있는지도 몰랐잖아.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조용히 살아요? 예? 아니 활발하게 살았어요? 늘 그러잖아요. 와우. 늘 조용했다고? 아니요. 늘 활발했다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내가 희재를 좀 뚝뚝 해야 되는데 요즘 희재가 오늘 조용해가지고 뚝뚝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희재 활발하게 좀 움직여주세요. 이제 뚝뚝 해게. 그런 말 하면 더 안 하죠. 와우. 일부러 왜 똑같았는데요? 응? 왜 똑같았는데요? 네가 어제 그 짓에서요. 택시 때문에. 아니, 권력자들을 비호하고 약자들은 무시하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격들을 동건이 다음으로 오랜만에 니에게 발견했어요. 내가 니 나를 사회적 약자라고 내가 니를 보살피고 아꼈는데 니는 권력자의 비호를 탓하고 나머지 애들을 다 무시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에 대해서 약간 불쌍함과 안타까움이 사라졌어요. 전 약간 에이 응? 예를 들면 자 사건 지금 헌법이 잘 보세요 지금. 자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10명의 학생이 이렇게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오늘 다 같이 있었는데 택시를 한 대만 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택시를 타겠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내가 한 대를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은아 공정하게 선발해야 돼요? 이걸 공정하게 선발해야 돼요? 아니면 막 권력자들만 선발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 저도 처음에 학생들에게 아무로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사다리 타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공정하지가 않고 일단 이 택시를 타겠다는 것도 좀 약간 그래도 내 마음이 살짝 그랬는데 저는 우리는 처음에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한 대를 타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그럼 내가 내겠다 해서 나쁘진 않지 해서 했는데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선착순을 외쳤는데 선착순 할 때 전 들었어요. 규현이도 저요했고 그 다음에 누구냐 동준이도 했고 현용이도 했고 주영이도 했고 그 외에도 저요가 분명히 여러 개 있었는데 분명히 전 여러 개의 저요를 들었거든요. 저는 지켜봤어요. 과연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가. 에이 설마 고2들 지 친구들만 쏙 데리고 가지 않겠지. 설마 딱 밑학년들이라고 개무시하고 존나 딱 봐도 파워풀한 애들만 데리고 가겠지 않겠지고 저는 갑자기 식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뛰쳐내려갔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내려갔다 왔더니 와 규현이 동준이 현용이 와. 근데 솔직히 마지막으로 남은 애들 이렇게 3명이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거야. 뭐라고? 왜 마지막에 이렇게 3명만 나왔죠? 당연히 네가 3명만 택시를 태우고 가려니까 그래서 네 이래서 이 3명을 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식혜를 쪽쪽 빨면서 제가 여기 몇 명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학생이 딱 내려오자마자 갑자기 도로변 나가더만 택시라고 있는 거예요. 택시 저- 보였으니까요. 제가- 아이 잠깐만. 쌤이 어머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안 오고 택시 타고. 그냥 보다가 택시가 건너편에 빨간 빈 차가 보였어요. 빈 차 그래가지고. 근데 미쳐 쌤이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해가지고 그게 됐는데. 아, 택시를 잡고 쌤 저 택시 타고 먼저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길래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짜자자자작 남아있는 이 세 명이 다다다 타더만 저 먼저 갑니다! 맞아. 나 아무 말 대답 안 하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택시 타고 쌩 갔어요. 와우. 공정한 절차도 어겼죠? 지 맘대로 선착순이라는 핑계하에 학원에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이 많고 제일 동준이, 규현이, 현용이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남은 한 명은 동건이 아닙니까? 근데 규현이가 제 희재는 동건이마저도 무시를 한 행동을 했어요. 동건이에게 물어도 봤어? 니도 같이 고2인데 니 빼고 다 데리고 가서 좀 미안하다라거나 그런 얘기는 했어? 같은 고2인데 왜 동건이만 빼놓고 나머지 고2들을 태우면 남아있는 동건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 쥐는 동생들과 터벅터벅 걸어가야 될 상상을 해보세요. 니는 동건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니 빼고 고2들 싹 다 가고 니 혼자 남았다. 니는 좋겠어요? 안타깝네요. 네,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 따위는 1도 없이 공정성도 해쳤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머지 고2 한 명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동생들도 그래서 내가 희재 얘기를 꺼냈더니 전부 다 원성에 가득 차서 희재를 욕을 6명에서 다 깠어요. 그래서 희재에 대해서 폭발 욕을 하면서 나도 이때까지 내가 희재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희재 혼자 밥 먹지 않을까 고려했고 희재가 꼬다이니까 혼자서 있으니까 유진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때도 1호점에서 너희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너희가 하고 희재 지는 앉아서 존나 혼자 롤할 때 유진쌤이 요리를 하고 내가 뭐 시켜주고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존나 청소도 제대로 안 한 채 누워서 과실만 따먹어도 우리가 별말 안 하고 챙겨줬던 나의 손목을 자를 거예요. 앞으로 희재에게 이딴 배려 따위 희재가 혼자 쓸쓸하게 구석에 처박혀 있든 혼자 핸드폰을 하든 저도 이제 잘 바 아니죠. 왜냐면 이 희재는 공정하지 않은 선택과 선착순을 분명 6명, 5명이 외쳤는데 개무시하고 권력자들만 데리고 가고 이러한 비열한 행동을 통해서 희재도 약간 강약이구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구나. 희재에게도 이때까지 동정심과 불쌍을 여겼던 나의 행태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희재에게도 그렇다고 희재가 잘못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제가 페널티를 주지 저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희재에게 남았던 7번의 축구를 못 가야 될 기회가 있는데 제가 그걸 룰을 어기고 있었거든요. 희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 철저하게 7번 동안 우리가 축구를 하러 갈 때 그 사이에 공부를 해주는 형태를 하면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앞으로 7번 지금부터 카운팅을 할 거예요. 3번 인정. 내일 딱 카운팅 그 다음에 카운팅 하면서 딱 철저하게 희재한테는 원리 원칙대로 이런 결정을 어제 내리고 오늘 학원에 와서 희재를 딱 봤어요. 어때 희재? 느낌? 저는 희재한테 악용하거나 나쁜 행동 안 할 거예요. 오롯이 정대함과 부모님과의 연대를 통해서 희재가 일탈하지 않게끔 완벽주의 이제는 희재가 안타깝게 여겨서 뭔가를 추가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오롯이 원칙 원리대로 딱딱 희재가 공부를 이 학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희재가 너무 공부해서 불쌍하다 하실 때 바로 어머니께 전화로 아닙니다. 희재가 저랑 웃참 내기를 했는데 웃음 참기를 내기를 했는데 이겼으면 제가 엄청난 혜택을 줬고 제가 졌으면 엄청난 혜택을 줘서 줄 뻔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웃음을 잘 참아서 희재한테 20시간의 페널티를 제가 얻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다. 어머니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어머니 100%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희재가 집에서는 그런 자기의 이야기는 절대 얘기 안 하고 오직 다른 얘기만 해서 또 몰랐네요. 역시 원장 선생님과 통화해보길 잘했네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스시 20접시 쳐먹어가지고 내 카드를 획했을 때도 부모님은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오직 희재가 돈을 다 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대로 된 사실 설명 안 하고 지 의리한 대로 얘기를 해요. 또 무슨 얘기를 물어보면 부모님께서 진짜 그런 인강도 희재가 뭐 1년에 85만 원을 지 혼자 다 내는지 3분의 1을 어떻게 내는지 어머니 1도 모른 채 그 인강이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내는 거였어요. 뭐 그런 거지. 매달만 그렇게 내야 됩니까? 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 정답도 안 하고 결제도 안 하고 돈을 받았어? 책을 신청했어? 예? 돈 받았어? 책 신청했어? 최근에 신청했는데
그럼 돈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또 어떻게 알았냐? 그때 얘들이 썩거리더라고. 돈 냈나? 돈 냈나? 그거 들었어요? 그죠? 어떻게 들었는데?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정보 수집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레전드네. 길 가다가도 뒤에서 동준이가 내가 그걸 미처 몰랐다 하면 들으면 그런 걸 딱 정보에 들어놓고 뭘 미처 몰랐을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군 하면서 스근하게 가가지고 너 뭐 몰랐는데 나도 알려줘 이제 정보 전달 항상 말 귀는 열려 있어야 돼. 항상 옆에 교실에서 웃으면 왜 웃지 하면서 가가지고 슬쩍 왜 웃는지 이유도 찾아야 되고 항상 귀는 열어놔야 돼. 그래야 정보를 많이 모아가지고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문자를 얘기해야 돼. 굳이 응? 뭐 그럼 네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터지면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알죠. 그래서 짰지 않나 전에. 모르는 대로 사세요. 난 다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테니까. 나는 니는 모른 채 사세요. 백설 공주의 그 뭐지 7 난장이 모아놨고 공주처럼 살면 되지. 왜 그러니까 숲속에 사세요. 굳이 인간 사회에 이러한 곳에 나오지 말고 숲속에서 조용히 알록달록 자기 사람들과 이렇게 조용조용 살아가면 되잖아요. 왜 이 거친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까? 그렇죠? 공부할 거 다 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잖아요. 왜 이 거친 남자들과 함께 놀려고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택시 사건이었어요, 이제. 정말 잘한다. 근데 우울해 보이는데요. 네? 우울해. 우울해야죠. 보세요. 공정하지 않은 선택. 선착순이라는 말을 명목으로 선착순이면 진짜 말 먼저 꺼낸 사람에게 했어야지. 선착순도 이루지 않고 쌤 근데 저희 3명이 제일 빨리 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5명 정도 했다. 내가 그때 조용조용할 때 니들은 그냥 가까이 있었을 뿐 저기서 주영이도 조용하고 다 했다니까 동시에. 당연히 여기서 택시 타고 갈 사람한테 조용 안 할 사람 어딨어. 내가 가서 조용하겠다. 그렇게 단지 너희들이 조용조용하면서 너희들이 피해를 둘러싼 것까지 인정. 당연히 친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니까라는 결론에서 이제 나도 그런 거지. 그럼 나도 당연히 이제 당연히 나도 당연히 하면서 이제 나도 챙길 사람만 챙기면 되잖아요. 이제 맞죠? 나도 이제부터 챙길 사람만 챙겨도 돼요? 잡았지 진짜. 짜내야 돼요. 안쓰러워요. 맞죠? 저부터 전략이에요. 저런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안쓰럽다는 생각하에 저런 표정을 짓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건이도 항상 제가 털면 이상한 표정 짓거든요. 이제 시작했구나.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후들겨 패는 거예요. 저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약간 더 부드럽게. 이제 애들도 다 연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 넘어가겠지. 그걸 악용하는 거야. 니는 그런 거 모르죠? 네. 니는 숲속에 살아야 되니까. 규현이 말에 의하면 농촌 가서 살아야 돼. 왜? 담배 세요. 아니 봐도 안 해요. 제주도 가서 선생님. 근데 네가 뭐 방송 작가 그런 거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방송한다고?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뭐라고 저도 몰랐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은 체계신고 안 챙겨도 되는 줄 알았죠. 체계신고이 뭐예요? 나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작가님이 나중에 다 챙겨준다 했어요. 저 지금 돈 그런 거 몰라요. 저 지금 글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내 통장에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제 너 나가라고 하면 작가님이 분명히 저에게 나중에 챙겨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친구 참고 이랬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겠죠. 근데 니가 뭐라고 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오면서 피정한 세상 이 못된 세상에 나 같은 착한 사람 어떻게 살아남지 이라고 니는 또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박승 작가 개웃기네. 너희들이 저 그렇게 할 거예요. 방송작가. 동건이 안 해. 뭐 하자 주시고 큰일 났네. 수업하자. 원래 또 그러면 이제 형벌 갖고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 행위와 범죄의 처벌을 범죄 행위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 당시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기는 것도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생겨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최근에 5명이 모여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게 생겼어. 근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우리가 5명에서 밥을 먹었잖아. 그럼 옛날에도 너희들 5명에서 밥 먹었잖아 하면서 이 법을 옛날 것까지 적용해서 옛날 걸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과 달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는 이 직접 법이 없어. 근데 비슷한 사항이 있으면 뭐예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직접 규정한 법규가 있어야지 비슷한 거를 데리고 와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생기면 소급해서 안 되고 비슷한 것도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먼저 포인트 아까 이거지 잘 봐야 되죠. 아까 5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다. 이게 5번입니다.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 고소도 있고 고발도 있고 인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제3자. 체크해놔야죠. 일반적으로 범죄는 범죄가 수사기관이 경찰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알고만 있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명예훼손, 폭행죄와 같은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걸 경찰이 인지할지라도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또 남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거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수사 결과 피의자가 신고당한 사람이 범죄를 했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받아서 체포해서 구속한다라는 거죠. 만약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는 가능한데 48시간 이내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고 법원은 신청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부를 법원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이라는 걸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숲 비밀의 숲인가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잘 나와 있어요. 드라마도 잘 봅시다. 이런 걸 알고 봐야지. 이런 배경 지식 없이 드라마 보면 48시간을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하지? 저 뭐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영화 보고 있으면 저 끔찍해. 내용도 모르고 이 심리적으로 그런 약간 경찰 수사 이런 걸 알아야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범죄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지. 이 기소가 뭔지 뭐 고소가 뭔지 고발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그런 거 보면 사실 재미도 없어요. 쌤, 네? 저희 그 법원이 그 48시간에 준댔잖아요. 네. 영장. 네. 근데 발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풀려요 그럼? 아니죠. 구속 없이 체포는 했는데 체포해서 지금 신문하다가 이게 48시간 안 나오면 경찰에서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됩니다. 설사 얘가 살인을 했는데 법원이 안 해주면 얘는 풀려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영장 없이 체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예를 들면 경찰이면 바로 가다가 얘 마음에 안 든다고 가가지고 처벌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48시간 동안 신문하고도 그 뒤에 영장 안 나와도 계속 붙잡아둘 수 있으면 경찰이 아무 이상한 행동을 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두는 거예요.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기소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사건의 심리는 뭐예요? 어떤 걸 판단하는 심사하는 행위가 심리인데 심리를 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라는 걸 선고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내리고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법에서는 인간 이외의 것들은 인간 이외의 것들은 생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으로 보는데 물건에는 권리가 없거든. 동물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네가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면 동물은 죄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개는 아무나 물어도 돼. 그래서 동물은 민형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손해 입은 사람은 누구를?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물한테 가가지고 내 물었으니까 니도 너 이빨 내놔 이게 아니라 동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배상을 받아야겠죠. 민묘 관리 잘해야겠네. 자, 윗글을 보기를 참조해서 보기를 해석해 봅시다. 이제 동물의 점유자는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동물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사고로
뭐예요?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해 로봇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는 등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B는 C가 뭐예요? A는 일단 먼저 기계로 대체했는데 로봇같이 보이지만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B는 C가 구입한 로봇으로 일단 B는 로봇입니다. B는 로봇이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B는 뭐예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책임이 없다 했죠? B는 로봇이라서 물건이에요. 그럼 C는 이 로봇의 뭐예요? 점유자죠. 점유자입니다. 일단 표시해놓고. 인간과 구별이 안 돼서. 근데 A와 B가 A와 B가 A는 사람이에요. A는 사람이고 B는 로봇인데 A와 B가 누구를 사람을 때려서 뭐예요? 다치게 했어요. 애들이 사고를 쳤어요. 사고 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 민법 1에 따르면 B는 로봇은 동물과 같은 물건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 책임 없죠? 1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1은 예전. 그러면 1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B의 점유자인 C에게 손해배상. 맞죠? 점유자니까 얘가 책임을 져야겠죠. B도 너무 좋네요. 2번. 1에 따르면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A는 사람이니까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죠. 1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C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얘는 로봇 점유자니까 뭐예요? 1. 동물 점유자는 뭐예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무슨 법? 민법이죠. 근데 형법이라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걸 뭐야 이거 말고 어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신체를 상해했으니까 형법 맞고 잘못 봤어요. C는 징역이나 벌금은 뭡니까? 앞에 징역과 벌금을 찾아야죠. 징역과 벌금 어디 있어요? 징역과 벌금 여기는 없네. 보기에 있나? 보기에 가볼까요? 아 여기 있네. 징역. 징역 그 다음에 벌금은 뭐예요? 형법이죠. 얘는 형법이에요. 근데 뭘 했는데 지금 얘가 사람을 뭐예요? 따지게 하면 뭐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1을 유추하면 얘는 뭔데요? 민법인데 민법은 뭐예요? 배상을 하면 되는데 징역이나 벌금은 형법에 해당하므로 답은 뭐예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즉, 뭔 말이냐면 동물의 점유자는요, 로봇의 점유자는 손해는 배상은 해야 돼. 돈은 내야 돼. 민법적으로 돈은 내도 되지만 그렇다고 동물의 점유자가 형법으로 인해서 징역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동물이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돈은 내서 민법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지만 형법, 이 동물이 상처를 입혔다고 로봇이 상처를 입혔다고 내가 징역을 가거나 가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징역 가진 않습니다. 다음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을 가볼까요? 기억이 있는데요. 민법. 일단 민법이 처음에 민법과 형법을 나눴죠.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민법과 형법. 자, 지금부터 우리는 민법을 풀어봅시다. 경제적인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려고 원칙이 수정되었다.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정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위해서 수정된 원칙이 적용됐다. 찾아서 풀어야지. 내 상식으로 풀다가는 여러분들의 상식이 채어나 잘못될 수가 있잖아. 네 상식이. 네. 그러면 네 상식으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다음 2번.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람들끼리의 권리관계가 민법이었죠?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의도적으로만 잘못해야 돼?
그럼 나는 의도적이지 않게 순수하게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어디 있어요? 3번 의도적.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뭐 한다고 했어? 경우에만 책임을 지다가도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뭐가 생겼다? 제한이 생겼다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제한이 생겼습니다. 제한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잘못하지 않아도 뭐예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4번 니은 아까 뭐였는데요? 니은 어딨는데요? 니은 어딨어요? 제형 법정주의는 뭐다? 포인트가 뭐였냐면 범죄 행위와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둬야 되고 이 두 가지 있죠. 소급 안 되고 유사한 거 적용 안 되고 소급 안 되고 유사한 거 적용 안 되고 소급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또 머리 아파요. 소급 안 되고 유사한 거 안 되고 이거를 니은과 관련 있는 말을 찾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법이 제형 법정주의는 법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죠. 너무 쉽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법률이 안 정해져 있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이 없다가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법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법이 안 정해져 있거나 유사한 법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이냐면 여자한테 해당하는 법이 남자도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여자라고 명시돼 있으면 남자는 적용이 되면 안 돼요. 또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여자가 범했다고 해서 적용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법은 남자 여자라고 다 명시되어 있겠죠. 그런 겁니다. 다음 뭐예요? 이제 A를 바탕으로 아까 A 우리 실컷 잘 읽었죠? 대문자 A는 피해자의 연관에 있는 제3자가 한다는 뭡니까? 여기서 고발인지 말고 고소미. 근데 여기서 제3자가 하는 거는 고발 1번 X. 수사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수사를 하고 나서 체포가요? 수사? 자, 수사와 그 다음에 뭔데요? 네모가 수사하고 구속 불구속. 수사 다음에 구속 불구속. 수사 다음에 구속 불구속. 그러면 수사 다음에 뭐예요? 체포. 체포 구속영장. 체포랑 영장이겠네요. 여기 자리는 체포 또는 영장 쪽이겠네. 좋아요. 일단 체포를 하고 영장이 있어야겠죠. 체포 같은 영장이 있어야 구속이 될지 불구속이 될지 뭐 그런 거겠네요. 2번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볼까요? 아까 있었는데 폭행은 고소가 없어도 되는지 볼까요? 두 번째 줄.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단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안 낼 수 있다는 거지 수사는 뭐예요? 뭐다 진행할 수 있어요. 범죄는 범죄 자체가 인지만 해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행죄도 뭐예요? 뭐도 없어도 고소 안 해도 인지만 해도 고소 없이도 인지만 해도 수사 진행할 수 있어요. 단 얘 두 개는 특징이 뭐라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합의.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된다. 맞아요? 범죄를 실행 중인 범인은 뭐예요? 체포를 할 때 체포를 했고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그럼 3번은 왜 안 되는데요?
구속영장을 발부가 아니라 뭐라 했지? 신청. 구속영장을 48시간 이내에 발부받아야 된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신청된 시간으로부터 또 48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디테일합니다. 뭐예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신청해야 돼. 좀 어려웠는데 좋았어요. 이건 범죄 영화를 잘 보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뭔데요? 불기소. 뭐 다음에 집행인데요. C는 기소. 네, 포인트는 기소입니다. 앞에 있어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왜? 안 해도 돼요. 어디 있어요? 자, 기소. 피의자 나이, 환경,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소를 안 하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심리를 담당한 경우 뭐예요? 담당하는 주체가 기소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군데요? 주체는 뭔데? 법원이 아니라 법원이죠? 여기 심리 어디 있어요? 심리 별 있어야 되는데 심리 여기 법원이 심리하죠. 네, 판사예요. 심리를 법원이 해서 뭐다 하는데 기소는 누가 하는데요? 검사가 기소를 하죠. 여기서는 누가? 여기는 판사가. 근데 이거는 누가? 검사가. 판사와 검사는 다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현식이 안중근하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백은지식이 예를 들면 범죄 드라마를 완전 좋아하는 오타쿠다. 범죄 영화 매니아다. 그럼 저런 거는 그냥 보지 않고도 그냥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과학으로 엄청난 공부를 다 돼 있는데 과학 내용 나오면 아싸 내가 다 아는 거네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지식을 넓혀야 되고 평소에 여기저기 호기심과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하고 예은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서 집에서 하나요? 확실해요? 뻥치시네. 진짜 자기 바쁜데 최근에 또 독서 3개 하나 둘 셋 첫 번째 이런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독서를 많이 하고 최근에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독서라는 세계도 이름도 말합니까? 지금 눈이 감기려고 지금. 자, 책 이름 하나 둘 셋 하나 저요? 네 그거 읽었어요. 그거 모두가 빛나는 이야기. 모두가 뭐? 빛나는 이야기. 모두가 빛나는 이야기? 예외. 예외? 예리는? 목걸이. 네클리스 또? 나미야 자파장의 기적. 진짜 이런 거 맞아요? 집에 있는 책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읽었어요. 와우. 기현아 자면 안 돼요. 저 딴소리 하면 기현이 자는구나.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곤한 말이죠? 지금 이 정도로 피곤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할 수 있어요. 이제 식곤증 밥을 먹지 말았어야지. 싫어요. 4분만 싫어요. 안 돼요. 기읍과 비읍을 보기 AD로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AD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어요. A에서 E에서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쉬는 시간 되면 지켜드릴게요. 그러면 집을 시작하면 안 네, 집중하세요. 대신 지금 자 먼저 10번을 풀고 시작합시다. 이건 사전적 의미니까 A 갑시다. A 지각이 뭐예요? 학교에 넣는 걸 말하죠, 채연아. 아니요. 와우. 오 어떻게 알아?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개인이
자신과 관련성을 지각한다, 인지한다, 알아차린다죠. 알아차리는 정도, 인지하는 정도. 근데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하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인지하고 알아차리는 거랑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답은 몇 번? 1번이네요. 와우, 벌써 1번을 풀었어요. 1번입니다. 오케이. (1번은) 뜻은 뭘까요? 그러하고 생각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거. 인정. 이거를 긍정이라고 합니다. 48번 내려요. 인정이에요. 아유, 뭐, 그건 문제 안 돼요. 1번 됩니다. 다음, 우리는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딱 50분 칼같이 지킬 거니까 나도 쉬는 시간 칼같이 지킬게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소비자로 수업 시작할 때 만약 조금만 늦는 사람은 바로 진짜 그 뒤에 쉬는 시간 다 날리겠어요. 오늘 저녁까지. 이거는 거의 탑대잖아요. 이제부터 딱 제 시간에 도착하세요. 쉬는 시간에도 칼같이 지켜줄 테니까 조금만 늦는 사람 있으면 바로 여기서 엎어치기 해가지고 막 청소 다 시키고 난리 날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 구매하려는 제품의 특징, 그리고 구매와 관련된 상황에서 제품에 기울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달라진다. 구매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의 관심이 달라져요.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소비자의 관여도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의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성을 자각하는 정도. 개인이 자신의 관련성을 지각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관여도를 결정한 요인에는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제품에 의한 요인도 있고 상황에 대한 요인도 있어요. 이 세 개가 문제의 포인트인데 개인적 요인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성향이나 자아 정체성이 개인적 요인. 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포인트죠. 쉽게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이 요인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 특정 제품에 지속적으로 높은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뭐 했어? 의미를 부여했죠. 그러니까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품위 있는 겉모습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 소비자는 자신의 품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특정 의류에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품에 의한 요인은 특정 제품이 지닌 특징을 의미하는데 이 특징들은 대다수의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대부분이 갖고 있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대에 따라서 소비자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용성을 극대화 특정 주방기기가 있으면 실용성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높은 관여도를 가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상황적 요인은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특정 상황을 의미하는데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상황적 요인은 개인적 요인에 비해서 지속적이지 않다가 별표. 지속적이지 않대요. 바뀌니까. 예를 들어 오디오에는 관심이 없던 소비자가 갑자기 오디오를 구매하는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요. 그래서 이러한 같이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결정되는 소비적 관여도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자신의 관련성을 인지하는 척도가 된다므로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관여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즉 제품 판매자들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관여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판매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쉬었다 할게요. 볼 때마다 존나 웃긴다. 똑같아요. 원래 신발도 사람이 못 신는 거 내가 말지. 왜 말렸어? 뭐? 왜 말렸어? 왜 네가 시켜왔지? 귀엽네. 으라니 개새이야. 여기 나 부탁 하나 못해가지고. 얘들아 책 들고 오세요. 책 읽을 거예요. 쉬는 시간. 뭔 좀. 책 들고 오세요. 책 읽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제. X 같은 소리. 독서해야지 독서. 무슨 신년시간 가지. 독서해야지 얘들아. 나중에 그래요. 도망가.
시제지? 아 시제다. 나 시제 개털려서. 왜? 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어. 난 좋았어. 너무 재밌어. 이기네. 커피 마셔야겠어. 나도 갈래. 아니. 아니, 이거 재밌을 거야. 나 잠깐 봤어. 무대는 홀로 배울 수 위해 굉장히 걸려서 그걸 중요하는 말 모서리 아시.
우유 먹을 거야. 아, 우야, 그래. 내 기프콘 놈이 있어요. Teacher, this is present for you. 얘기네. 빨리 나눠. 얘기네. 잘 먹겠습니다. 이. 큰일 뻔했다. 몇 시야? 59분. 진짜 다 왔나? 자. 은준이 한입 안 줘요. 왜? 나한 몰라요. 뭘 먹는데? 와 얘가 좀 정관이. 너무 아, 저리. 아 왜? 아 너. 아 선너. 이런 개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겼다. 야. 아. 이걸 안 주노. 아. 동문이가 한입 먹으니까. 얘 놀라야 나 놀라 빠갔다. 씨. 아, 잘못 뿌렸어. 혀를 핥아. 야, 안 돼. 뭐 하는 거야. 얘는 뭐 진짜 무거워 진짜. 더안 무겁거든요? 너무 너는 좀 꺼졌냐? 이 새끼들 쓰레기다 이 새끼들은. 이제 뭔데 그래. 그렇지 나이들아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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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만 살 것이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게 맛있다. 저기 예은아. 설향 우유. 예은아. 네? 그냥 물 마셨어. 내가 좀 봐줘. 희자. 딸기가 좀. 자 이제 놓고 이제 공부 시작해볼까? 자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나 안 좋나 앞에 내용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7시부터 공부하느라 힘들죠? 네.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는 11시, 12시, 1시까지 가고 그 다음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 몇 시에 가요? 너희는 9시에 가세요. 네. 네? 9시까지 진도랑 다 끝냈겠죠? 누굽니까? 왜? 왜? 왜 보경아? 왜 문을? 왜 지금 이 시간 움직여서 8시 1분인데 유진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전화를 지금 밖에서 지금 유진쌤 아우 좀 일찍 마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야 재호야. 자 뭐. 수업 중이에요. 자 FCB 모델은 있었으면 잠깐. 못 잡아도 저 잡을 수 있지 않나? 그거 있다 이거. 그 딸깍한 게 없다 이거. 저 있다. 말고 그게 없다 이거. 돌리면 이렇게 자 우리 다 젖어 있어. 자 FCB 이제 모델은 뭡니까? 소비자 관여도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관여도에 따라서 뭐를 제품의 분류를 한 대표적인 모델인데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가 포인트겠죠. 포인트는 어디에? 어떻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는가? 첫 번째 차원은 소비자가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오케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입니다. 거기서 소비자 관여도를 높이 기울인 노력을 고관여, 저 같은 사람을 저관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소비자가 제품에 반응하는 경향에 따라서 어떤 제품에 반응하냐에 따라 이 경향에 따라서 이성적인 관여를 하느냐 감성적인 관여를 하느냐 구별하는 거예요. 고관여와 저관여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준의 관련성을 갖는다. 높거나 낮은 수준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지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고관여는 구매할 제품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경우, 제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 위험이 크거나 가격이 높거나 특성이 복잡하거나 선택한 가능한 제품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고관여. 표시해야 됩니다. 문제 풀게. 반면 저관여는 낮은 관여는 고관여와 각각의 반대의 경우 뭐다 하면 가격이 낮고 위험이 낮고 특성이 안 복잡하고 선택 가능한 제품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저관여겠죠. 쉽습니다. 저 고관여와 저관여의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고관여일 때와 저관여일 때가 다르겠죠. 즉 고관여일 때는 뭐예요? 관여가 높으니까 당연히 많이 알아보겠죠. 너무 쉽다. 저관여는 당연히 노력을 안 하겠죠. 한편 이거 너무 쉽겠는데
이성적 관여와 감성적 관여는 그냥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성, 감성 부분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이성적 관여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편리함, 성능, 실용성이 이성적. 감성적은 뭐예요? 충족감, 즐거운 자부심이 감성적. 너무 쉬운데? 표시하고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F12 모델은 바탕으로 제품 판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먼저 고관여, 이성적 이 두 개면 뭐한다? 편리성, 성능, 실효성에 대해서 고관여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노력을 많이 하니까 개좋겠죠. 다음으로 고관여이면서 감성, 관여는 높으면서 감성적일 경우는 뭐예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왜냐면 감성적이니까 광고, 문구, 이미지 등을 다양한 정보를 제공. 차이가 있죠? 앞에는 편리함, 성능, 실효성, 구체적 정보 제공. 여기는 좋은 느낌을 광고, 문구, 이미지 등을 정보 제공. 이번에는 저관여입니다. 저관여이면서 이성은, 저관여 이성은 뭐예요? 소비자들에게 할인권이나 견본 등을 제공해서 기능을 먼저 경험하게 한 후 습관적으로 구매. 좋네요. 저관여 감성일 때는 뭐예요? 광고의 인기 모델을 어차피 관여가 낮으니까 관심이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인기 모델 등장시켜서 소비자가 이 모델과 동일시해서 신중한 고민 없이 저관여니까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한다. 감성적이니까 인기 모델 좋네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충족감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제품 구매하는 유도가 좋다. 판매력을 세우기 위해서 CF 모델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나 시장 상황 늘 변하고 문화권마다 차이점 존재. 사회나 시장의 상황이 변하고 문화권마다 차이가 존재. 따라서 판매자들은 모델을 활용하되 제품과 관련된 역동적이고 복잡한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판매 전략을 세우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거를 시가 먼저 읽고 풀어야 되는데 6번을 먼저 원래 읽고 풀어야 되는데 안 읽고 풀었어요. 아쉽. 자, 현대 사회가 소비자들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같이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가 우리가 맨날 다 읽었던 지금 문제였어요. 관여도예요. 관여도. 소비자 관여도는 소비자와 당연히 관련성을 인지하는 게 너무 앞에 내용이랑 빼박이라서 하지 않겠어요. 소비자 관여도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F12 모델에 의해서 분류된 양상은 사회의 변화와 약간 문화권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했죠?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를 두 가지 차원이에요. 두 가지 차원이에요. 제품 판매 전략을 5번은 왜 틀렸어요? 두 가지 판매 전략. 왜 틀렸습니까? 두 가지 판매 전략. 됐습니까? 왜요? 동원아 왜요? 두 가지 아니에요? 빨리 아는 사람 답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 두 가지 차원을 한다잖아요. 근데 이게 소비자 관여도를 바탕으로 제품 판매 전략을 세우는 나는 내 첫을 말하고 아니 그 위에. 맨 여기 있잖아 이거. 근데 여기는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있는데 저기는 그리고 두 가지 차원이라 했죠.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표현과 판매 전략이라는 걸 세우려고 하는 것과 판매 전략을 베이스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판매 전략을 세우려고 뭘 이용하는 거야? FCB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5번의 얘기는 뭐를 가지고 판매 전략을 이미 가지고 이거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5번의 이야기는 판매 전략을 베이스로 얘를 가지고 뭐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관여도를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관여도. 그러니까 바탕으로랑 세우려고. 얘는 for 판매 전략이고 얘는 뭐를 이미 가지고니까 by 판매 전략이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6번에 5번은. 반만 달랑달랑 했으니까 진짜 알고 풀었는지 안 모르고 풀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음 두 번째, 아까 전에 충분히 4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죠. 4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어요. 이성적, 감성적, 고관여, 저관여. 기읍과 비읍에서 뭐예요? 보기에 A에서 D로 분류를 했대요. 우리는 이제 4개가 아까 나왔습니다. 그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갑시다. 먼저 기읍. 사람들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돼서 일단 위험이니까 이거는 고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건 고라는 거예요. 고. 효능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한다. 일단 얘는 고와 관련이 있어요. 고. 그럼 고는 뭔데요? 일단 A. 카메라 아니면 B. 근데 이성적일까요? 감성적일까요? 효능이니까. 효능은 이성적이죠. E. 고면서 E. 고이니까 답은 A. 기역은 A입니다. 기역은 A. 히리리리. A입니다. 다음 가봅시다. 두 번째 볼펜이에요. 볼펜. 가격이 쌀이니까 일단 접니다. 가격이 싸면 저였습니다. 성능을 따지기보다니까 예쁘니까 감입니다. 저감. 니은은 저감입니다. 저감이면 뭡니까? 저감. 바로 D입니다. D. 니은은 D입니다. 니은은 D. 에게게 정답은 벌써 4번이네요. 너무 쉽네요.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뭐지? 누가 나한테 혹시 오늘 NBA에서 잠옷 입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분 계시나요? 장동준 아이가 재현이 형 아이가? 정윤이가? 재현이 형 둘 중에 하나인데 동준이 오늘 잠옷 아니었어? 잠옷이었죠. 저 잠옷이었지. 둘다 잠옷이는데 재현이 형 동주 같잖아요 지금. 왜요? 그냥 그거 물어봤어. 거기서 왜 물어보냐고 물어봤어. 와, 학원이에요. 우리 학원 이렇게 유명해지겠네. 좋겠네. 시기네. 잠옷 없고. 사실 나도 좀 가끔 의문이긴 해요. 잠옷으로 학원을 다닌다는 게 좀 모르겠지. 좀 이상하긴 해요. 너희들이 너무 당연하게 입고 다니길래 뭐 나도 그렇다고 넘어가긴 한데 그렇게 넘어갑시다. 난 몰라.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자, 디귿! 휴대폰이에요.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은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다. 뭐예요? 그 다음에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편리 아까 뭐예요? 이 고의는 뭐예요? 기읍과 같은 디귿 하지 않겠어요. 이미 디귿에서 니은이 나와버렸어요. 너무나도 쉽고요. 넘어갈게요. 8번 보기에서 A에 D에 대하는 판매 전략입니다. 카메라 홍보 책자를 제작할 때는 구조나 작동 방식. 카메라는 뭡니까? 카메라는 이성적 고의. 이성적 고의니까 고의는 뭡니까? 작동 구조나 작동 방식. 나쁘지 않죠? 1번은 괜찮습니다. 화장품 광고는 뭡니까? 왔다 갔다 귀찮아요. 화장품 광고는 뭔데요? 승은아, 화장품 광고가 뭐냐고 했을 때 뭐예요? 고감. 이쯤 되잖아요. 고감. 고감은 뭡니까? 뭐예요? 감이니까 다양한 문구가 감 너무 좋죠? 좋은 느낌 감 좋죠? 나쁘지 않네요. 대형 판매점 입구에 사람들은 소량의 건전지는 뭔데요? 저희예요.
근데 공익적 가치를 건전지를 무료로 나누어 주어서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는 기업의 이미지 홍보는 아까 뭐였어요? 이미지 홍보는 아까 뭐였는데요, 내용에서? 네, 감이에요. 감. 답은 8번에 3번이 되겠죠. 감입니다. 아니, 머리 안 들어오나요? 이미지 약간 감성적이어서 찾아보세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이 국어 지문을 최대한 넣는 게 중요해요. A를 바탕으로 우리 A는 뭔가요? 우리는 A는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관여도가 뭐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여도네요. 관여도는 어렸을 때부터 갑은 운동보다는 독서를, 독서보다는 운동을 더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살아왔다. 갑은 운동보다는 독서를, 독서보다는 운동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살아왔는데 갑은 서적에, 을은 운동기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 그런데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약해진 갑은 독서보다 운동이 제실하게 필요해서 운동기구를 알아보겠다. 갑자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뭐 됐어요? 관여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자전거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을은 갑자기 을이 갑을 위로하려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시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했고요. 갑은 시집보다는 뭐예요? 자전거가 필요해서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이제 건강이 회복되자 다시 운동 그만두고 시집을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 독서에 전념하였다. 이게 어디 쓰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어디 포인트냐면 뭐라고 됐다? 아까 전에 무슨 요인? 개인적 요인은 이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높은 관여도를 하는데,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상황적 요인이죠. 어떤 상황적 요인이에요?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마치 어떻게 상황이 변해서 오디오가 관심이 없다가 오디오를 구매한 것처럼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적어놔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적어놔야 된다? 상황적 요인. 이 상황적 요인과 답이 되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상황적 요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은 자전거가 특징이 특징인 제품의 요인에 의해서 자전거에 대한 관여도가 갑자기 높아졌죠. 운동이 안 돼가지고 체력이 약해졌다는 상황적 요인, 너무 좋죠.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여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겠죠. 너무 좋죠. 세 번째, 을은 갑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뭐다? 시집에 대한 관여도가, 얘도 시집에 대한 관여도가 왜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시집에 대해서 갑자기 높아졌죠. 을은 갑을 위로해야 되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서적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다. 을이 갑을 위로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개인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개인적인 특징은 뭡니까? 그렇게 했다고 개인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은 뭐예요? 개인에게 국한된 상황이나 성향이나 자아 정체성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게 개인적 요인이에요.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상황적 요인이에요. 이거 지금 전부 다. 근데 보기에서 그럴싸하게 뭐예요? 을이 갑을 위로하는 게 개인적인 일이니까 개인적 요인이다? 말도 안 되는 답이에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서적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군.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갑자기 왜요? 을이 갑을 위로하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상황적 요인이죠. 문제는 지금 상황적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개인적 요인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일이 아니에요. 을이 갑을 위로해야 되는 게 상황이에요. 을이 갑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적 요인입니다. 갑과 을은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갑과 을은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다는 게 개인적 요인입니다. 왜? 그게 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지속적인 거. 뭐가? 소비자가 뭐예요? 개인적은 뭐예요? 성향 이게 뭐예요? 개인적 요인이에요. 지금 왜 위로를 하는데? 위로하는 이유가 뭔데? 그 상황이 끊임없이 변했죠? 어떤 상황이 변했어요? 바로 얘가 갑자기 뭘 했어? 체력이 약해져서 뭐예요? 건강을 잃었잖아요. 근데 건강이 회복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시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10번까지 끝났죠? 오늘 11, 12, 13까지 하고 마칩니다. 제가 그냥 지금 마칠까요? 아니요. 어휴, 좋았어요. 시간이 때문에 계속 시작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대답을 해도 할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절충하고 있다. 대상을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뒤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상의 개념을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다. 통념을 방박하고 속성을 새롭게 조명.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달 과정 서술.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읍.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조세, 경기에 미치는 영향. 조세, 경기, 영향.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납세자, 조세 저항 완화 도움이 된다. 기획은 니은과 달리 소득 배분배. 이럴 필요 없는데 일단 읽자. 조세 부과 형평성을 실현.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건. 읽어도 상관없어요.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보기는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와우. 보기 싫군요. 내용 보고 가야겠다. 너무 많아서 읽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갑시다. 조세. 드디어 또 경제입니다. 조세는 뭐예요?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가의 재정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의 거두어 들이는 돈이 조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여하다 보니까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까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야.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서 불만을 야기하는 거예요. 희자, 공평하지 못하면 불만을 야기하는 거야. 조세가.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 뭐예요?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고 공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효율성. 예를 들면 한 2시간의 이득을 위해서 돈을 얼마 안 내야 된다. 그럼 효율적이죠. 그런 거예요.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소비세라는 걸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의 가격을 상승되죠. 최근아, 소비세를 부과하면 왜 가격이 상승되니? 진짜 몰라요? 아니 물건에다가 세금을 넣으니까 세금이 30원 올라서 물건 가격도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몰라요. 네. 왜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뭐예요? 적게 구매해요. 영상 찍다 보면 계속 채연이한테 물어봐서 채연이가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대답 잘 못해서. 그게 아니라 누구나 여기서 그냥 바로 질문하면 능청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동준이 같은 스타일 말고는 잘 없어요. 사실 알아도 마치 채연이 당황해서 답 못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혹시나 듣는 사람들에게 해명하려고 계속 채연이는 답을 못하니까 채연이는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다른 김채연이었으면 맞출 수도 있겠죠. 네. 상품을 통해서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돼요. 편익. 이게 순수한 이득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뭐예요? 편익하고 편리하고 유익함. 응? 편리하고 유익함. 순수한 이득 맞아요. 순수한 이득이라고 해요. 진짜로. 상품을 통해서 얻는 소비자의 편리함과 유익함, 편익, 순수한 이득. 어쨌든 그 이득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돼요. 세금을 때리면 누구도 소비자도 이득이 없어지는 거야. 비싸지니까. 생산자도 세금을 때리니까 돈을 적게 벌게 되겠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걸 둘 다 잃으니까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 경기가 뭐 할 수 있어? 둔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면 조세를 많이 때려요. 세금을 많이 때리면 경기가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걷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조세의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어떨 때까지는 조세가 세금을 많이 거둘 때 뭐예요? 효율이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여기가 한 50%야. 세금을 50% 때리면 내가 일할까? 그냥 일 안 하고 말지. 그냥 백수로 살란다. 그냥 아르바이트나 할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70% 얻으면 그냥 일 안 할란다. 열심히 개같이 일해봤자 돈 다 내야 되는데 안 하고 말지. 세금을 100% 낸다 생각하세요. 채은아, 네가 막 돈을 1억씩 버는데 1억을 다 국가에 내야 돼. 일할래? 아니요.
네. 그러면 효율성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곡선입니다. 이 곡선의 이름 아는 사람? 조세국수. 와우!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볼게요. 다음, 조세의 공평성은 뭐예요? 부사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공평성이 확보되면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채은아, 왜? 희재야, 왜 조세 저항이 줄어들까? 형평성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높아지면 왜 조세 저항이 줄어드냐고. 희재야, 내가 뭐라 해가지고 좀 인상이 찡그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안 좋은데. 좋은 거야? 안 좋아?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아요. 어떤 미지근한 상대다. 딱 좋아요. 참 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무서워요. 희재 무서워 보여요? 희재 무서워 보인다는데, 채은이가? 글쎄요. 애가 막혔는데. 아니 굳이 무서우니까. 조세장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산다고 해서 아 씨발 아이스크림 산다고 세금 내가지고 족박치네 해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모든 아이스크림에는 뭐라는 걸 애초에 아이스크림을 살 때 세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스크림의 금액에 세금이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세금이 이미 붙어서 여러분들은 이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1,000원짜리를 살 때 이 1,000원을 내면서 마치 아이스크림을 살 때 세금을 내는 걸 까먹어 버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면 로또를 받았어. 로또 10억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와 10억을 벌었다 했는데 막상 받으러 가니까 3억 얼마를 내야 된대요. 세금으로. 개빡치죠? 씨발 내가 10억 당첨돼가지고 10억 벌 줄 알았는데 3억 얼마를 내요. 물론 여기서 1,000원에도 만약에 예를 들면 300원의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살 때 씨발 300원 피 같은 300원 세금을 내다 족박친 애가 아닌데 로또를 받았을 때는 3억 얼마를 많이 내게 되면 똑같은 30%인데 30%가 아니지만 예를 든 거예요. 똑같은 30%인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화가 안 나는데 로또를 당첨됐을 때도 30%를 냈는데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서 열받아요. 그게 조세 저항입니다. 그래서 로또를 당첨되면 세금 낼 때 조세 저항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낼 때마다 씨발 세금 많이 내가지고 족같네 라고 안 해요. 조세 저항이 낮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조세 저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배경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조세 저항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익 원칙이 있고 능력 원칙이 있어요.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편익과 능력.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서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도로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소비함으로써 편익이 클수록 세금을 뭐예요? 많이 부담해야 돼요. 우리가 도로 때문에 가로등 때문에 또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예요? 이득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공공재로 인해서 세금을 뭐예요? 내는 것이니까 저항이 크지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조세 부담자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용량을 우리가 공공재를 얼마나 사용해서 어떻게 이득을 얻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다. 얘는 뭔 말일까? 사람마다 사용하는 양이 다르니까. 네, 사람마다 사용하는 양도 다르고 채은이가 100이라는 걸 얻었는데 예은이는 1000을 얻어. 누구는 많이 얻고 누구는 돈은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별로 이득을 못 봐요. 이거예요. 부담하는 사람은 100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10만을 이득을 얻는다면 어떤 사람은 1도 얻지 못해요 라는 거죠. 능력 원칙이에요.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몇천만 원,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는 뭐 세금이 12%고 거기서 막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뭐 20%고
7천만 원 뭐 넘어가면 세금이 뭐 30%고 그래서 뭐 몇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최대 세율이 42%를 떼갑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낮은 게 아마 12%, 뭐 3% 있을걸요? 3.3%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득이 얼마 안 되면 3.3%를 떼가되 최고의 고소득은 42%를 떼갑니다. 42%입니다. 제가 42%의 세금을 내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억을 벌게 되면 4,2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럼 소가 아니가.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연봉을 좀 내려. 맞네. 연봉 어떻게 내릴 수 내리세요? 없구나. 돈 적게 벌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라서 뭐예요?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조세를 통해서 소득을 뭐예요? 우리는 소득에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당당한 거야. 난 세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에요.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뉘어요. 수직적 공평이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누지세를 시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세율을 낸다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먹을 때, 내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우리 돈 다르게 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이번에는 수평적 공평이란 뭐다? 아이스크림 아닌데 이거 잘못 적었어요. 잘못 읽습니다.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지우세요. 제가 잘못 봤는데요. 특정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 특정 세금. 이거 특정 세금이에요. 특정 세금입니다. 뭐 부가가치세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뭐예요? 세금도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같이 벌면 같이 내자야. 근데 수치상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같아도 부양 가족 수가 다르면 나는 5명을 부양해야 되고 나는 부양을 할 사람이 없는 싱글이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담에 따라 능력이 생기고 이에 대해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제라는 걸 해요. 세금 공제. 그래서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해요. 부양할 사람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돈을 많이 쓸 때마다 이거를 카드로 신용카드로 쓰면 나중에 나라에서 그거를 공제제도라고 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딱 이렇게.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읍. 조세의 효율성과 니은은 딱 봐도 형평성이겠네. 공평성. 효율성과 공평성. 효공. 자, 효율성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돼 있었죠. 너무 많이 얻으면 경기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둔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공평성은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평하면 조세를 저항을 하지 않겠죠. 공평하니까. 기획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누가 공평성이 아까 소득 재분배 목적을 한다 했죠. 공평성이. 답은 몇 번? 3번. 너무 쉽네. 앞에 밑에서 나왔잖아요. 누가 뭐예요? 어디가 있어요? 공평성. 어디 있었죠?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여기 있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누가? 능력원칙. 능력원칙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고 능력원칙은 누굽니까? 공평성에 있어서 편익과 능력이 있다 했죠. 공평성 하면 편익과 능력. 그중에서 능력이 뭐예요? 소득의 재분배. 이걸 찾으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13번 가겠습니다. 저기 경제 문제는 틀린 적이 잘 없어요. 경제학과 아닙니까? 시기네. 제 말에 방금 논리적 판점인 거죠? 네? 제가 방금 말한 거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맞춤 제 천재. 똑똑하다고 인정해줄게. 30초 안에 제가 방금 말한 중에서. 경제학과라서 경제 잘하는 거. 그게 틀렸어요?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국어죠.
국어니까 이거는 경제 지문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학 가기 전에 국어라는 시험을 치죠. 대학을 가기 전에 국어라는 시험을 쳐서 틀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경제학과는 대학을 가고 나서죠. 경제학과는 대학을 가고 나서요. 대학 가서 경제학과 갔어요. 시험은 대학 가기 전에 시험을 치는데 경제학과는 대학을 가서 나서 배워요. 그러니까 틀린 적이 없는 게 말이 안 돼요. 배경 지식이 엄청날 수도 있죠. 이 말에서요. 그러니까 대학은 경제학과라서 어릴 때 틀린 적이 없다가 말이 안 된다고. 어릴 때는 대학 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럼 원래 경제 잘했던 거 아니야? 경제요? 경제를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 불안한데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미안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수업하지 말까요? 네. 네, 13번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하는 학생은 모두 관람. 이제 집중하고 있나? 표정이 안 좋은데. 이재 씨,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팔짱을 끼고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이제 허리도 어떻게 좀 펴. 바른 자세 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재 씨. 자, 갑시다. 여러분, 아래 별 도덕을 기준으로 ABC 세금 공제, 오케이, 세금 공제 나왔었어요. 표를 보고 조세의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자 분석을 해볼까요? 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세율이 5%입니다. 공제액 0원입니다. 납부 150입니다. 공제가 없습니다. 왜?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으니까. 근데 똑같은 3천만 원이라도 5%인데 무려 100만 원이나 공제를 돈을 받았어요. 왜? 납부는 실제로 50만 원만 했어요. 2명을 부양해야 돼서요. 얘네 4천만 원을 법니다. 세금을 10%나 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럼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의 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와우. A와 달리 B는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이 약화됐어요. 공평해졌어요. 더 공평해졌죠? 그러니까 기획은 틀렸어요. 공평성이 증가해야죠. 왜? 부양가족이 2명이나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100만 원을 깎아줘서 얘들을 잘 부양할 수 있게 됐잖아. 더 공평해졌죠. 얘들을 길러야 되니까. 성거리는 틀렸어요. 우리 수지, 일단 이름만 봐도 맞을 것 같아요. 수지는 진리니까요. 네, 레전드. 수지는 진리예요. 일단 믿고 떠지시고 말고 일단 맞다고 하세요. 자, B는 뭐라고 돼 있어? A와 달리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이 아까 부양가족이 있을 때 더 많이 드니까 당연히 수지는 진리죠. 치기네. 인정. B와 C의 납부, 현우. B와 C의 납부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B, C는 납부액이 왜 차이가 있어요? 편익 원칙을 한번 가봐야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좀 가봐야 돼. 확인해야지. 편익 원칙. 편익 원칙은 뭔데요? 이득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득이 클수록 많이 내야 된다. 편익 원칙은 이득이 클수록 많이 내야 된다. 근데 그건 뭔데요? 이거는 뭐와 관련있어요? 편익은 조세를 통해서 제공되는 공공재를 소비해야 되고, 능력 원칙이 아까 뭐예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는 건 능력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낚여요. 현욱에서 많이 낚여서 틀립니다. 뭐예요? 현욱은 뭐예요? 편익 원칙은 공공재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소득에 따라서잖아. BC는 소득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원칙이에요. 능력 원칙. 편익이 아니라 공공재 얘기가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공재인 편익 원칙이 틀려서 현욱이 틀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현욱은 능력 원칙이에요. B와 C가 왜 다른데요? 소득이 다르잖아요. 소득은 왜 다른데요? 능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B는 3천만 원밖에 못 버니까 5%를 낸다면 얘는 무려 4천만 원을 버니까 10%를 내죠. 그러니까 B의 사유로 5%고 얘는 10%인 거는 수직적. 찾아가야지 수직적. 뭐라고 돼 있어? 수직적은 뭐예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야 된다. 수직적 너무 좋죠. 답은 리을도 되네요. 유미도 되네요. 역시 우리 유미인가? 답은 2번이겠죠. 와우! 이렇게 비문학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문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잼 11번은 안 해요. 그 11번 안 돼요. 쉬기네.
12번을 제가 안 했어요? 네. 11번 왜 무시했죠? 뛰어넘었어요. 자, 뭐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 예은아, 네가 잘 말했다. 자, 11번 다 풀어보세요. 다 몇 번인데요? 네. 2번. 네. 왜냐면 조세라는 걸 효율성과 공평성을 나눠서 설명을 했죠. 네. 효율성과 공평성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또 공평성은 뭐와 뭘 나누는데요? 편익과 능력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다음 몇 번이에요? 대상을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아이고. 넘어가.